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 메타인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자는 리사손, 출판사는 21세기 북스, 출간일은 2019년 6월 26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두 개의 챕터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시행착오를 허락하라. 자, 읽어드릴게요. 다시 이오브와 토끼와 거북이를 떠올려보자.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부모가 자기 아이는 토끼이길 바란다. 공부에서든 예체능 활동에서든 뭔가를 배운다면 그저 빨리 익히기만을 바란다는 뜻이다. 이런 부모는 자신 역시 시행착오를 거치며 서툴고 느리게 배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는다. 그저 아이의 학습 속도 향상에만 관심을 둘 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배움의 과정에 주는 다양한 의미와 재미를 무시하고 속도에만 집중하면 아이의 메타인지는 망가질 수 있다. 학습 시간은 짧은데 성적이 잘 나온 아이들을 흔히 머리 좋은 아이라 칭한다. 이 말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두뇌가 좋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은 학습 속도가 느린 아이보다 정말 똑똑한 걸까? 이와 관련된 실험을 하나 살펴보자. 이 실험에서는 웨인주립대학교의 의과대학교를 지원한 여학생 그룹과 남학생 그룹의 추천서를 비교해 분석했다. 그 결과 매우 흥미로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남학생들을 위한 추천서는 여학생을 위한 것보다 훨씬 길었다. 둘째, 남학생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들은 여학생들을 묘사한 단어들과 다른 면을 보였다. 남학생들용 추천서에는 업적, 성취, 총명함 등 타고난 실력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은데 반해 여학생들용 추천서에는 근면한, 철저한, 부지런한, 헌신적인, 세심한 등 노력과 관련된 언어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는 추천서를 써준 교수들의 성별과 큰 상관이 없었다. 남자 교수가 작성한 것이든 여자 교수가 작성한 것이든 모든 추천서가 이러한 특징을 보였다는 뜻이다. 추천서에서 학생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다. 만약 당신이 의과대학 교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추천서를 받았다면 타고난 재능이 있는 똑똑한 학생과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 중 어느 쪽을 뽑겠는가? 일부 연구자들은 보편적인 사람들 대부분이 여학생은 선천적으로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이는 어쩌면 토끼처럼 빨리 달 수 있는 실력을 갖고 태어났다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착각이 아닐까 싶다. 앞의 연구 결과를 본 후 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추천서를 써주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작성한 학생들의 추천서를 살펴봤다. 나도 노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쓰는 편이었지만 도입부에서 해당 학생의 노력보다는 타고난 특성과 관련된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천서를 읽는 이들이 타고난 학생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부러 그런 단어들을 첫 단락에 쓴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글을 쓸 때마다 속상한 것도 사실이다. 노력하는 거북이보다는 타고난 특성을 가진 토끼 같은 사람을 세상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말이다.
생각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토끼 같길 원한다. 하지만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어렵다. 메타인지는 생각의 브레이크를 달아줌과 동시에 생각의 과정을 점검하게 해준다. 메타인지를 사용하는 실생활의 예를 보자. 아이가 화를 낼 때 부모가 쓰는 방법 중 하나가 곧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부터 10까지 천천히 세어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이가 생각 없이 행동한다고 믿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반성할 것인지 정리해보라는 의미다. 생각이 없다는 말은 곧 자신의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추가 없다는 말과 같다. 부모들이 요구하는 화가 났을 때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는 행위는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는 행동이자 왜 자신이 화가 났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이 과정이 바로 메타인지다. 이러한 메타인지는 실생활뿐만 아니라 학습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든 빨리 하는 것, 특별한 노력이나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천재의 학습 과정이 좋은 것이라 착각한다. 천재의 사전적 정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남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지만 나는 이 단어에 정말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천재라면 그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학습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물론 찬찬히 학습하는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조차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아이에게 이런 불행한 삶을 선물하고 싶은 부모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전자처럼 빨리 배워야 성공한다는 신념을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심어주는 부모가 많다. 아이가 우연히 무언가를 잘 해낼 때 우와, 우리 아무개 천재구나 하며 즉각적으로 그 능력을 칭찬하면 아이는 자기가 빨리 학습에 성공해 부모의 기분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다른 것을 새로 배울 때는 이전과 달리 학습 속도가 느리거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이럴 경우 아이는 어떡하지? 나는 천재가 아닌가 봐.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실망하면 어쩌지? 라며 불안해한다. 그 결과 배움의 과정을 포기하거나 자기 자신을 바보라 칭하며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루아침에 천재에서 바보가 되었다고 믿는 아이가 과연 무엇을 배우려 하겠는가? 메타인지를 키우는 최적의 조건. 아이가 뭔가를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럼 누구 딸인데? 라며 칭찬하는 부모가 많다.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칭찬은 부모의 지나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고 아이의 성공과는 무관한 말이다. 부모가 생각 없이 내뱉는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너는 천재구나 라는 말과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말을 듣는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이는 우리 엄마가 혹은 아빠가 잘났기 때문에 나도 똑똑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실험을 살펴보자. 실험자는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본인의 능력에 대한 메타인지 판단을 요구했다. 그 결과 시험을 치르기 전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시험 점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낙관한 것이다. 학생들은 진짜 시험을 치른 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이 학생들이 비슷한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판단 실수를 기반으로 메타인지 판단을 조절해 나갔기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들은 메타인지 능력을 조절해야 하는 경험이 많지 않을 것이다.
천재가 시행착오를 겪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거북이와 달리기 시합을 한 토끼 역시 경주에서 진 경험이 없지 않았을까? 때문에 천재는 자신의 메타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천재처럼 행동하는 아이들, 정답만 외우는 학습을 통해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못하는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인지적인 면에서 실수와 실패는 학습이 서툴다는 징표지만 메타인지를 키우는데 좋은 환경이 됐다. 실수와 실패가 없는 환경은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더 큰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후천성 가면 증후군. 가면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갖고 있는 심리장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본인 스스로 내겐 이렇게 성공할 자격이 없어, 혹은 나는 성공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동안 주변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가면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 많다. 가면 증후군은 한마디로 자신의 성공이 가짜라는 것을 남들이 알아차릴까봐 두려워하는 병이다. 이러한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평생 노력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과정과 노력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집과 학교에서 무언가를 빠르게 성취한 사람, 소위 말해 천재만 인정받는다고 배워왔다. 사회에서도 노력과 근성을 발휘하는 이들보다는 토끼처럼 타고난 천재들이 성공할 경우 더 많이 인정해주는 게 사실이다. 노력을 통해 성공한 사람 중 적지 않은 수가 가면 증후군을 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엄청나게 노력하여 성공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력이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 여기고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불안해하는 것이다. 참으로 슬픈 현상이다. 아이들이 이와 비슷한 심리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여기 밤을 새워 시험 공부를 한 어느 학생이 있다. 시험 당일 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공부 많이 했어? 라고 묻자 이 학생은 이렇게 대답한다. 어떡하지? 나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큰일 났네. 이 학생의 친구의 질문에 거짓 대답을 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험을 못 보면 친구는 제가 정말 공부를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시험을 잘 보면 쟤는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라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이렇게 천재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 전략은 열심히 공부한 자신의 노력을 뒤로 숨기게 만든다. 이건 진짜 내 실력이 아니야.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학교에서 프랑스어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께서 채점한 답안지를 나눠주기 전 반 아이들에게 자기 점수가 어느 정도일지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우리에게 메타인지 판단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나는 이미 내 점수가 엉망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나름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지만 예상외로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의 질문에 전 이번 시험을 망친 것 같아요. 아마 80%도 못 맞췄을걸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선생님으로부터 들려받은 시험지엔 100점이라는 점수가 적혀 있었다. 시험 결과를 믿을 수 없어 당황한 나를 보며 친구들은 겸손한 척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친구들의 반응이 다소 억울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 나는 가면 증후군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학습 속도가 상당히 느렸던 탓에 학창시절 내내 나 스스로를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또한 시험을 볼 때마다 지나치게 긴장하는 경향이 있었고, 좋은 점수를 받은 후에도 이번엔 운이 좋았을 뿐 이건 진짜 내 실력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나는 선천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듯하다. 시간이 흘러 박사과정까지 마친 나는 직업시장에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연구를 이어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중도 포기를 고려했을 정도로 박사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처럼 노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교수 자리를 주겠어. 학교는 똑똑한 교수를 원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교수직에 지원하지 않았었다. 이와 비슷한 걱정은 교수가 된 뒤에도 끊이지 않았다. 종종 나를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 여기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천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킬까봐 나의 실체를 알아버린 사람들의 실망한 얼굴과 마주하게 될까봐 두려워한 적도 있었다. 메타렌즈로 나를 관찰해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인데 왜 이토록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일까? 생각은 필요 없어. 빨리 답을 맞춰봐. 사람들은 보통 시험 성적과 출신 학교, 연봉 등의 결과를 성공의 척도로 여긴다. 하지만 자신감은 그런 결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작용한다. 성공과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면 그러한 성공을 만들어내기까지 기울인 노력의 과정을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한다. 가령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친구가 축하해. 너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것 같더니 시험을 잘 봤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고마워. 나 진짜 노력했어 라고 답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자신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타고난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버리면 자신감이 떨어져 도전을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우리가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력하는 모습이 곧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 아닐까? 미국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의 학습 습관을 비교해보면 이 부분에서 극명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미국 아이들은 문제를 풀 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이나 글로 차근차근하게 풀어낸다. 어른들은 문제풀이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아이들에게 빨리 해, 그래, 이거지 라는 식의 재촉이나 중간평가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어른들은 아이가 생각을 미처 다 하기도 전에 답을 말해주거나 빨리 답을 맞춰봐 라고 재촉한다. 일례로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보라. 몇 번이고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아이는 저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이때 부모가 뒤에 서서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으라고 했잖아. 땅만 보면 어떡해, 앞을 봐야지, 앞을 하고 소리쳐도 아이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부모는 곧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 위태위태한 자전거를 탄 아이가 걱정스러워하는 말이겠지만 아이 귀에는 호통이자 잔소리로 들릴 뿐이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페달을 굴리는 아이의 모습이 부모의 눈엔 곱게 보일 리가 없다. 부모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는 슬그머니 자전거에서 내려버린다. 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가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자전거를 배우겠다는 목적은 어느새 사라지고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어른 앞에서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무조건 정답만을 요구하는 어른에게 자신의 노력을 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느리지만 자신의 속도로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에게 느린 아이,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 때로보다 뒤처지는 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다.
예, 메타인지 학습법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